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김PD 김서연입니다. 자,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팟빵에서 영심이 만세님, 뒤늦게 알고 정주행 중입니다. 이제 겨우 스티븐 킹 특집을 마쳤는데 앞으로도 들을 에피소드가 많이 쌓여 있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제가 이미 읽은 책에 대한 저와 다른 생각을 듣는 재미도 좋고, 아마 읽지 않을 책에 대한 대신 읽어주고 알려주는 요약도 좋고, 아직 읽지 않은 책에 대한 구매 욕구 자극도 좋습니다. 야, 이런 표현 좋은데. 네. 야, 이거 무슨 홍보 문구인데요? 그러게요.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 점점점 편을 들었고, 저녁 퇴근길 서점에서 그 책을 샀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조금 전에 뒷표지를 덮었습니다.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은 책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 그때 아스퍼거 네. 증후군에 관한 그래픽 노블이었는데요. 프랑스 그래픽 노블이었죠. 요거는 이제 그래픽 노블이니까 퇴근길에 카페에서 앉아서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었죠. 자, 저희가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막 스스로 뿌듯뿌듯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 소개할까요? 네, 팟빵의 버트러셀님께서도 5학년 교수님 출연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팟캐스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강명 작가편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두 작가님들 책 구매하겠습니다. 네, 그 5학년 선생님께서, 역사학자 5학년 선생님께서 간신 책으로 그 저희 팟캐스트 한번 등장하셨었잖아요. 네. 이제 그 편을 찾아서 들으신 다음에 뭐 장강명 작가 에피소드부터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희 채연 아빠님, 시즌 1부터 정주행한 1인입니다. 작년 연말 이벤트로 책꾸러미도 선물 받았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까지는 해외에서 일을 해서 이북을 많이 봤습니다. 귀국해서는 우연히 집 근처의 도서관을 알게 되었고, 책걸상에서 추천하는 책들을 종이책으로 읽어보자는 것을 2019년의 새해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책걸상 추천 책들 검사내전이나 돌이킬 수 없는 약속 등등을 읽었지만, 올해는 1월부터 현재까지 벌써 15권, 섬에 있는 서점, 당신의 노후, 새벽 거리에서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등등등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북과는 달리 종이책이 확실히 가독성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외국 영화나 외국 소설을 힘들어합니다. 외국 영화는 화면과 자막을 동시에 보기를 힘들어하고, 외국 소설은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헷갈려 메모지에 간략하게 이름을 적고 앞 페이지를 다시 살펴보며 읽습니다. JYP님, 이것은 병이 아니겠죠? JYP님이나 YG님은 그러신 적이 없으신가요? 혹시 좋은 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메이커의 뚝딱뚝딱 목공도구,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를 읽어보려고 도서관에 예약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책, 좋은 방송 부탁드리며 미세먼지 많은 요즘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추신도 있어요. 팟빵으로 듣고 있는데 캐시 후원 방법을 몰라서 못했습니다. 나는 의사다 계좌로 후원해도 되는지요? 나는 의사다도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에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방송 메인 화면에 있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원도 해주셨어요. 네, 후원도 해주셨어요. 네, 나는 의사다 계좌로 보내셔도 물론 됩니다. 같은 회사니까요. 네. 네, 그 지희채연 아빠님께서 외국 영화 혹은 외국 소설 힘들어하신다는 이야기 하셨는데, 외국 소설 읽는 건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럼요. 네. 다 그렇습니다. 러시아 쪽은 정말 이제 영어 설명이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권 이름들은 저희들이 좀 익숙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도 잘 되고 상대적으로 읽기가 수월한데, 이제 좀 생소한 문화권에 있는 소설들을 읽으면은 일단 이름들이 헷갈려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 아니나 다를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일본 소설 한참 몰입해서 읽기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희채연 아빠님처럼 주인공들, 주요 인물들 이렇게 메모해놓고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었지 하고 본 기억도 있고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몇 권을 독파를 하고 나면은 익숙해져요. 네. 이제 그 문화권의 소설이 익숙해지고, 뭐 프랑스어 소설도 마찬가지고, 저는 많이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뭐 러시아어 소설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접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 소설 보는 거는 힘든 면도 있고 또 즐거운 면도 있고 그렇죠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JYP는 지도도 많이 찾아보거든요. 지명 나오면 이게 어딘가, 어디쯤인가, 뭐 어디에서 어디로 향해서 뭐 달려갔다 이러면 이게 몇 킬로쯤 떨어진 곳인가 이런 거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꿈도 꾸는 거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혹시 가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뭐 이게 가령 뭐 잘 모르는 곳인데 뭐 거기 공원이나 뭐 바닷가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묘사가 정말 막 근사하게 좀 여기 한번 가볼까 언제 어디쯤이지 이러고 찾아보고 뭐 그런 일도 하죠. 그나저나 지채연 아빠님은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15권을 읽으셨다고요? 거의 뭐 YG급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야 대단하신 분인데. 제가 지금까지 20권 읽었는데. 이야 그 갑자기 자랑질을 하고 그러세요. 청취자 기죽게. 네. 캘거리 카일님께서도 책걸상 처음 와서 구독받고 갑니다. 검사내전 에피소드가 있어서 오게 되었고 책 소개 잘 듣고 양서 좋은 책들 접하고 싶네요 하면서 신규 애청자 인증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김서연 PD와 함께 읽어볼 책은 뭡니까? 네, 스콧 갤러웨이의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저희 김서연 PD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사하죠. 플랫폼 제국의 미래. 네. 뭔가 미래적이잖아요. 플랫폼 제국의 미래, 플랫폼 비즈니스. 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대충은 아실 텐데 차차 해보기로 하고요. 스콧 갤러웨이 사실 한국인들은 뭐 처음 듣는 이름이잖아요. 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단은 그 경영대학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대학 중에서 뉴욕 대학교가 있잖아요. 뉴욕 대학교의 스턴 경영대학원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곳의 교수고요. 그리고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브랜드 전략이라던가 디지털 마케팅 분야 같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걸맞는 분야를 한창 개척하고 있는 신진학자이고, 이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은 이 스콧 갤러웨이가 이 지식인으로서는 굉장히 오래 지식인이나 혹은 경영자로서는 여러 가지 성취를 남겨서 꽤 유명했었나 봐요. 미국 현지에서는. 그런데 본인의 저서는 없었는데 이 플랫폼 제국의 미래가 본인의 첫 책이라고 저는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맞네요. 이게 네, 첫 첫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분은 대학 교수이지만 비즈니스도 하시고 뭐 컨설팅 같은 것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뭐 강연 같은 것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약간 신진학자라고 표현했는데 신진학자라고 하기에는 나이는 조금 있습니다. 맞아요. 64년생이니까 뭐 하여튼 근데 저자로는 이번에 데뷔를 했는데 네. 이 책이 대박이죠. 예, 그러니까 출간하자마자 뭐 아마존이라던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의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이제 화제와 논쟁의 중심에 이제 서게 되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이 플랫폼 제국의 미래에서 4개의 기업을 딱 타겟팅 해가지고 집중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4개의 기업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이에요. 그래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이 어떻게 저런 플랫폼 제국의 리더가 되었고 왜 어떻게 성공했고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까를 알기 위해서는 꼭 읽어야 될 책으로 자리매김을 해버려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화제가 되었죠. 네. 그리고 뭐 저희들은 뭐 셋 다 읽었으니까 뭐 동의하실지는 좀 이따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읽으신 분들이 스콧 갤러웨이를 좀 높이 평가하시는 분들, 그리고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높이 평가하는 분들은 경영서적 중에서 제일 지금까지 성취가 높은 저술가는 멜콤 글래드웰이잖아요. 저희가 책 처방 때도 집중해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네. 아웃라이어의 저자. 그런데 이 스콧 갤러웨이의 이 플랫폼 제국의 미래를 읽은 분들이 제2의 멜콤 글래드웰이 탄생했다. 그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극찬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건 이제 읽으신 분들의 평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상당히 어쨌든 간에 뭐 이슈와 화제를 불러온 책이고,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2의 말콤 글래드웰이다. 말콤하고 이 스콧하고는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네. 물론 뭐 스콧 갤러웨이가 한 살 어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 스콧 갤러웨이가 플랫폼 제국의 미래에서 살짝 말콤 글래드웰을 의식하는 대목도 있어요. 뭐 경영서적의 구루 정도가 되어 버린 맞아요. 말콤 글래드웰 이런 표현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약간 한편으로는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약간 그런 거죠. 그 이 스콧 갤러웨이는 어쨌든 아주 좋은 MBA 스쿨의 교수 직책을 갖고 있고 말콤 글래드웰은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저널리스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뭔가 자기 이야기. 말콤은 사실 통찰이 굉장히 뛰어나고 자료도 잘 모으고 이야기를 엮는 능력도 탁월하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뭔가를 빵 하고 던지는 거는 아무래도 그 오리지널리티는 사실 없어요. 좀 약한 편이죠. 네. 예. 일반 맞아요. 시간의 법칙도 사실 말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다른 학자나 지식인들이 만들어 놓은 연구를 잘 이렇게 엮어내 가지고 본인만의 아젠다나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대중들한테 전달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연구자나 지식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콧 갤러웨이 입장에서는 뭐 나는 너랑 좀 급이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창업도 있죠. 여러 차례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스콧 갤러웨이라는 분의 이름을 알았거든요. 언제 들어봤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 양반이 뉴욕 타임스를 그 뉴미디어 기업으로 바꿔보려고 뉴욕 타임스 이사회에 들어가서 실험을 했었던 분이에요. 그때 이 이름을 들었어요. 네, 그 실험을 네, 기억하는 게 정말 더 그때 신기해요. 전 세계적으로 교양인이다. 이 스콧 갤러웨이라는 사람이 약간 무슨 투자사를 등에 업고서 뉴욕 타임스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사들인 다음에 그 투자사의 입김으로 뉴욕 타임스 이사회에 들어가 가지고 뉴욕 타임스를 완전히 뉴미디어 기업으로 바꿔야 이제 뉴욕 타임스가 미래가 있다라면서 막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했는데 결국에는 잘 됐나요?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플랫폼 제국의 미래에 왜 뉴욕 타임스는 뉴미디어 기업으로 변신에 실패했는가 언급이 꽤 자주 나오고 그 자기가 그 뉴욕 타임스에 가서 이렇게 바꿔보려고 했는데 뉴욕 타임스의 그 먹물들과 이미 뿌리 깊은 네, 적폐와 그리고 뿌리 깊은 적폐들 때문에 그 변화를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막 언급을 하고 있죠. 그 솔직히 저는 그 부분은 네, 책에 안 들어갔어도 되지 않나. 사실 이 책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건 뭐냐면 약간 자기 자신의 한풀이. 한풀이. 응. 그리고 솔직히 이 뉴욕 타임즈가 이 양반 얘기대로 변했다고 해서 지금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달라졌을까 조금 의심스럽기도 한데 네. 어쨌든 이분은 하여튼 자기의 경험 중요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책 전체에서 보면 이 책은 하여튼 1장에서 인트로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잠깐 한 다음에 2장, 3장, 4장, 5장에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이거 저건가? ABC 순인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그런가? 구글 그렇네요. ABC 순이네요. 그렇게 네 개의 기업을 쫙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 7, 8, 9, 10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한 다음에 결론을 맺고 있는데 9장에서 이제 앞으로 새롭게 떠오를 플랫폼 제국은 뭐가 있을까 예측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버라던가 뭐 알리바바, 테슬라,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에어비앤비, IBM 등등등. 네네. 근데 저 여기 보면서 혹시 삼성?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에 계시는 분들 좀 그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애플 편에서 뭐 잠깐 등장은 나오죠. 합니다. 등장은 하죠. 그런데 이제 왜 애플은 되고 삼성은 안 되나 뭐 이런 식의 삼성이 비교 대상으로 이제 짧게 이제 코멘트 등장을 하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난데없이 약간 좀 자기계발서 분위기로 뭐 성공 비결을 알려주마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쭉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 90년생이 온다 그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90년생이 온다 기준으로 보면 상꼰대야. 이거 보면 목차에서도 적응하라, 동참하라, 충성하라, 네. 가라. 막 이런. 완전 네 10장에서는 꼰대질을 잔뜩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11장에서 이제 에필로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뒤쪽에 좀 꼰대질 내지는 뭐 미래 예측 그다음에 좀 이론적인 부분들 같은 거를 전혀 안 보더라도 1장부터 5장까지만 봐도 괜찮아요. 너무 재밌어요. 본전은 뽑는다. 네. 책값은 아깝지 않다. 네. 확실하게 재밌는 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만 모아가지고 좀 더 볼륨이 얇은 어. 팜플렛처럼 만들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정도로 이렇게 밀도 있게 잘 설명을 해놨죠. 아니 5장까지 끝나는 페이지가 벌써 240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새롭게 떠오를 승자 를 잠깐 엮어서 넣고 맞아. 에필로그 넣고 이러고 끝나면 그러면 단행본 한 권이야. 그러면은 한 300쪽으로 깔끔하게 잘 나오는 잘 책인데 팔렸을 굳이 몇 장 더 써가지고 지금 이게 주석까지 450페이지가 그리고 되니까 마지막에 상꼰대질도 하고. 한건대지라고 해갖고 책 전체적인 완결성에서 보면 약간 좀 뭔가 허술한데 이것도 첫 책이라서 그런 겁니까? 욕심이 너무 많았던 거죠. 욕심이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잘 팔릴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책을 낼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때려 박자. 네, 때려 박자.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서 분건할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뒷부분에서는 자신의 경영학 교수로서의 경험이라던가 이런 자기가 연구했던 무슨 그런 것들의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인생 선배로서 음. 뭔가 젊은 자기 학생들이나 혹은 이제 9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이 또 있었나 봐요. 네. 그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그런데 의외로 이 방금 JYP는 앞에 있는 그 네 기업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면 훨씬 더 임팩트 있는 책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뒷부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6, 7, 8장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뒷부분들만 막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자신의 블로그 같은 데다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올리신 분들도 제가 몇 번 봤어요. 네, 네. 6, 7, 8장만 가지고도 늘리면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책을 한 권 만들려고 하기에는 좀 모자라고 네. 버리자니 아깝고 그리고 그래서 다음 좀- 책을 낼지 말지도 네. 모르겠고. 그래서 좀 끼워 넣었는데 뭐 6, 7, 8장이 재미없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네. 제일 재미없는 건 10장. 10장. 아니 근데 그 10장도 꼰대질 부분. 그 꼰대질 부분도 어떤 분들은 그것만 또 요약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저는 인생 이 파트 조언이다. 좀 숨막혔어요. 인생 조언이다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자꾸 너무 열심히 살라고 하니까 그 되게 뭐 막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요? 10장부터 해볼까요? 네, 10장부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변화에 적응하라는 거예요. 아니 10장 제목부터 해봅시다. 거인 기업과 당신의 당신의 미래이고 부제가 열정을 쫓지 말고 재능을 따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일 이런 거 쫓지 말고 잘하는 거 일 해라. 해라. 음. 일단은 근데 그거부터 굉장히 통찰이 있는 말이기는 한 것 같아요. 사실 맞죠. 맞는 네, 말이죠. 맞는 말이죠. 소제목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소제목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고 있는 첫 번째는 변화에 적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웬만하면 대학은 가라. 여기서부터 살짝 불길한 거죠. 웬만하면 대학은 가라. 미국엔 대학 안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 가치를 높여주는 예. 자격증. 이 자격증을 따라는 거죠. 자격증 따라. 그리고 가능하면 도시에서 살아라. 음. 그리고 자기 경력이나 장점을 여기저기 알려라. 그죠. SNS 다 하라 그러잖아요. SNS 다 해라. SNS 안 하는 사람들은 진짜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는 인간들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3년에서 4년마다 이직해라. 이직해라. 그리고 이 변화를 조출하는 것과 뭐 맞닿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직하면서 경력을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되게 저는 약간 고민해 볼 법한 대목인데 조직에 충성하지 말고 사람에 충성해라. 그러니까 좋은 사람 딱 보이면 그 좋은 사람한테 충성하면서 그 사람이 길 닦아주면 뒤에 이제 꽁무니 쫓고 뭐. 요거는 이제 정치 지망생들이 네네네. 저는 새겨야 할 말 아닙니까? 저놈이 클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딱 붙어서 그리고 이제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아무리 시사 프로 하고 있으니까 사람한테 충성하는 정치인들 제일 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에게 조직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진짜 상꼰대 나와요. 회사에서는 일을 해라. 정의를 찾지 말고. 저는 망했네요. 그리고 섹시한 회사보다는 지루하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해라. 근데 이게 이 사람이 하는 말하고 약간 위배된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 방금 서현 PD가 이야기한 것처럼
안 맞는 부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건 네트워크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건데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끊임없이 줘라. 뭐 등등등의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이 10장에 이제 가득 차 있죠. 뭐 어떤 대목은 약간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네, 좋은 말이 어떤 대목은 분명히 약간 있어요. 반발심도 들고 뭐 그런 얘기들인데 자기는 어쨌든 간에 이런 지침들을 따라야 이 거대 플랫폼 제국의 기업과 같이 뭐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꼰대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워라벨이라는 헛된 신화. 네. 워라벨 추구할 시간이 있니 과연 성공하려면 그러면서 젊은 시절 나는 균형을 젊은 확보하지 시절 나는. 못해 머리카락을 잃었고 첫 번째 결혼을 날려먹었다. 물론 그 경험이 전혀 가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면서 균형 20대와 30대 때 내게는 균형이라는 건 없었다. 일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근데 하면서 이분이 저 약간 그 파트 읽으면서 좀 웃겼던 게 이분이 6장에서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 성공한 몇몇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뭐 약간 그런 거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미화되고 변색된 거다. 약간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런 자기 얘기 이런 거 되게 하고. 웃기잖아요. 내가 지금 트위터 팔로우가 58,000인데 하루에 15분씩 6년을 투자해서 이런 성취를 만들었다. SNS 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자기 경험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앱 깔아서 사용하고 게임도 하고 자꾸 게임. 그런 거 해봐야 된다. 자꾸 그런 거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재밌었어요. 근데 아니 재밌는데 하여튼 약간 꼰대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책입니다.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네. 그 워라벨 이 신화 헛된 신화라고 이제 나온 부분 혹시 YG나 서현 PD는 그 워라벨 그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워라벨? 미국 사람들도 워라벨이라고 할까요? 까르페디엠 뭐 이런 건가요? 미국 사람? 아니 그건 뭐 딴 말이잖아요. 네. 그거는. 워라벨이 다 영어긴 한데 그렇게 그 줄이진 워크 않을까. 라이프 밸런스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WLB? 뭐. 그거를 그러면 우리는 워라벨이라고 줄였는데 미국 애들은 어떻게 줄여서 말을 할까 궁금했거든요. 옛날부터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미국 사람을 하나 만났죠. 물어봤죠. 뭐라 그러니 그랬더니 work life balance. 줄이는 말은 없어 했더니 없어. 한국 사람들은 워라벨이라고 하는데 오 재밌네 인터레스팅. 그러고 끝. 끝. WLB라든지 뭐 이런 뭐 없어요. 그냥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무진장 빨리 발음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단어처럼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그게 그냥. 약간 트렌디한 유행이긴 하대요. 아니 그 우리보다 더 오래됐지만 네.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줄이기도 약간 애매하잖아요 영어로는. 그걸 뭐 월리벨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한국말 줄이긴 모국어 줄이긴 되게 어렵지 않아요? 뭐 근로시간 단축 이거 뭐 근단 이렇게 줄이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근시단 뭐 이런 식으로. 근시단. 많이 하던데 우리말도. 하여튼 90년대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유 자꾸 선긋지 말아주세요. 하여튼 워라벨의 영어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다라는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서. 아니 그리고 그 워라벨을 할 때 제가 아까 까르피디엠 생각했던 게 그 까르피디엠 정신을 가지고 워라벨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이렇게 욜로? 주목해라 욜로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스콧 갤러웨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다 개소리라는 거 아니에요.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에 집중해서 힘들어.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약간 김주영 선생님 같은 의심해야 돼요. 이런 저기 스카이캐슬의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선생님 같은 느낌. 성공을 감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이런.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스콧 갤러웨이는 성공한 사람이고요. 그럼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얘기를 뭐 제프 베조스나 네. 무슨 저 아마존 구글의 창업자 같은 사람이 했으면 오히려 약간 믿음이 가겠는데 스콧 갤러웨이는 성공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트럼프도 아니고 자기가 저는 이렇게 저 6년 동안 뭐 트위터를 어떻게 해가지고는 15분씩 매일 해서
팔로워 뭐 5만 8천 명 만드느니 그냥 그 일을 안 하고 팔로워를 5만 명을 안 두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네. YG는 페이스북에 친구 많이 늘었습니까? 저 열심히 했잖아요 한동안. 한동안 열심히 했죠. 음. 그래서 이제 그 한도가 5천 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5천 명은 이제 다 채웠고 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팔로워 10,000명을 목표로. 오. 인플루언서. 네. 이야. 근데 그게 제가 원래는 그 미디어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에 있다 보면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그때는 제가 기사만 쓰면은 단추 하나만 누르면은 바로 뭐 4대 포털로 다 전송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미디어를 나오니까 내가 뭘 써도 보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약간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SNS를 해보자 그래서 페이스북을 시작을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어떤 분들은 그냥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적응을 잘 하시는 것 같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뭐 어마무시하게 막 영향력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스콧 갤러웨이 입장에서 보면은 풋 뭐 이런 정도죠. 자, 아직도 안 들어가 보신 청취자분 계시면 페이스북에 가셔서 강양구 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강양구.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고요. 글의 수준이 영어로 치셔야 됩니다. 양구 캥이라고. 네. 한글로 치시면 검색이 잘 안 됩니다. 네. 저는 되게 애독자예요. 정말 훌륭한 감사합니다. 네. 글을 많이 보고 저는 내가 아는 그 YG하고 여기에 글을 쓴 그 인간하고가 정말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실물을 보면 되게 찌질해 보이는데 글을 보면 막 우와 멋지다 이러고 네, 스콧 갤러웨이 이야기 하시죠. 왜 갑자기? 자, 스콧 갤러웨이라는 사람의 이 책이 과연 말콤 글래드웰 이후의 최고의 경영서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떤 면에서는 네, 글래드웰 이후에 나온 이런 류의 책들 중에서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다 정도까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은 지금 어쨌든 간에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는 게 잘 별로 모르죠. 없거든요, 지구 사실. 반대편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등장하게 됐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랑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아는 게 별로 적은데 이 스콧 갤러웨이의 플랫폼 제국의 미래는 그냥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4개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서머리를 보여준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책을 읽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약간 위인전 읽는 기분.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두 분은 뭐 어떠실지 모르. 저는 문과를 나와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막 알아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세계를 제패하는구나 뭐 하거나 말거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책은 일단 위트가 굉장히 있잖아요. 이 그렇죠. 작가가 굉장히 재밌게 글을 쓰면서 또 내용도 자기 컨텐츠도 굉장히 있어서 위인전 읽는 느낌으로 사실 되게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막 아마존 막 장난 아니다. 막 다음 장 넘어가면 막 장난 아니다 애플 막 이러다가 우리 YG나 JYP는 그래 비교적 그래도 이제 미래 뭐 예측서에 가까운 책들도 가끔 보니까 네. 아는 얘기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 책들도 여러 개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저번에 한번 검토한 적도 있잖아요.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레볼루션이라는 책 책.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안 했는데 그 책보다 이 책 훨씬 더 재미있고 플랫폼 그러니까 그 플랫폼 레볼루션이나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 책들은 다 이론이잖아요. 네. 플랫폼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사례가 막 중심이 되진 네. 않았나 보네요. 그래서 좀 딱딱한데 이거는 이 4개 기업을 쭉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게 플랫폼 비즈니스고 이렇게 해서 이기면 제국이 되는 거야라는 거를 보여줘서 제가 읽었던 미래에 관한 책은 뭐 정해진 미래 이런 뭔가 인구사회 막 이런 네. 책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사례로 보니까 그리고 정말 바쁘셔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분들은 이 11개의 챕터 중에서 하나만 읽는다면 전 2장 아마존 편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 빅4 중에서 애플, 페이스북, 구글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접해봤으니까. 저 진짜 아마존이 이 정도인지. 근데 아마존을 정말 몰라요. 왜냐면 한국인들이 한국엔 네이버가 특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장에 그러니까 아마존을 맨 처음에 저는 알파벳 순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도 알파벳 순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아마존을 맨 처음에 내세웠던 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라던가 유통망이 내 시장 지배력의 엄청난 규모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스콧 갤러웨이도 이 아마존을 가장 위협적인 플랫폼 제국의 리더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마존 부분이 방점이 좀 찍혀 있죠. 책을 읽어보면 4개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을 혹은 앞으로 더 커질 기업을 하나만 꼽는다면 아마존이죠. 예, 그러니까 이 스콧 갤러웨이는 애플이나 페이스북은 왠지 좀 쪼그라들 수도 있는 실제로 그렇게 쓰기도 하죠. 쪼그라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아마존은 더 커질 거고 구글은 약간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사실 한국인들 다 뒤에 3가지 기업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은 구글, 페이스북, 애플은 한 번쯤은 사용자였던 적이 있을 텐데 아마존은 아마 사용자 한 번도 안 써본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네, 많이 그럴 계시겠죠. 거예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게 아마존 파트에 그거 나오잖아요. 미국의 산업부문별 가치 해가지고 유통시장이 통신과 미디어 부분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 이거 읽고 와 아마존. 자, 그런 이제 아마존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다음 시간에 플랫폼 제국의 미래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